안녕하세요. IM증권 리서치본부 정원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ES 관련돼서 테크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생성형 AI가 나타났다면 지금 불과 3년 만에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론 영역이 확대되고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을 결국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컴퓨팅 파워 쪽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HPC가 같은 아주 고성능 반도체 칩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에 CES에서 젠슨왕 CEO가 공개한 NVLink와 기존의 이제 H100 GPU와 성능 비교를 했을 때는 수십 배 정도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학습을 시킬 때 이런 부분에서 컴퓨팅 파워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GPU로 알고 있던 H100, 200, 그리고 B100, B200 이런 것들에 비해서 또 NVLink로 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연산 처리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HBM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SK 하이닉스의 그런 선도적인 위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올해 주목해야 될 것은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이쪽에 올해 예정대로 공급을 가시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 2025에는 젠슨왕 CEO가 6년 만에 키노트에 컴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표적인 이 반도체 업체인 SK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서스테이너블 이런 쪽으로 전시를 많이 꾸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큰 데이터 센터의 컨셉을 잡고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관람을 하는 이런 컨셉을 전시장에서 잡아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HBM3E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핫한 SKH의 유리기판 이런 부분들도 전시가 되고 있고요. 또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MPU 협력 업체인 리벨리온 같은 업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전시회를 꾸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GPU, 엔비디아, AMD로 대표되는 업체들이 엄청난 고성능 반도체 칩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GPU가 모든 엣지 디바이스 단에 꼭 다 적합한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영역이나 아니면 어떤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고성능의 GPU가 오버 사양일 수 있거든요.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이 H100, 200이 평균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의 칩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이런 범용 GPU보다는 오히려 맞춤형 AI 가속기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GPU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NPU의 니즈가 또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건 한 기업이 만약에 GPU를 외부에서 구매를 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일정 수준의 금액만 지불을 하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 TCO가 유지가 되지만 사실은 NPU가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특정 기업이 초기 개발 비용이 만약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초반에는 이 TCO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물량을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TCO 관점에서는 더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하이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이런 칩에서 선두 리딩 업체가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업체들 중에서 이런 NPU 쪽으로 특화된 업체들이 좀 기회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나 AMD로 대표되는 이런 GPU를 만드는 업체들이 계속 고성능 칩을 선보이고 있지만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또 모바일 쪽에서는 애플, 삼성전자도 엣지 디바이스, 그게 모바일이 됐건 데이터 센터가 됐건 혹은 휴머노이드가 됐건 거기에 맞는 AI 가속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출시를 해서 선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도 이런 국내 업체들 중에서 NPU 업체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SK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리벨리온도 있고요. 또 작년 CES에서 처음 이제 선보이기 시작했던 디벡스, 지금 왼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 PCB 보드에 지금 여러 가지 칩이
올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NPU 칩입니다. 보통 HPC 칩이라고 하면 보통 300톱스, 500톱스 이런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톱스라는 건 1초에 1조 회 연산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NPU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칩 하나에 25톱스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개를 연결했으니까 이게 전부 다 100톱스 가속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비전 AI 알고리즘이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디벡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협력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현대차 로보틱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발 업체이긴 하지만 모빌린트라는 업체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고요. 컨셉은 이제 디벡스와 비슷했는데 이 NPU 하나당 10톱스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특정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이런 NPU AI 가속기를 사용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가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CES에서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아무리 가전업체들이긴 하지만 TV나 냉장고 이런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요. 이제 더 이상 국내 업체들은 제품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스가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런 IoT의 확장, 생태계 확장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또 이제 AI가 각 가전 제품의 엣지 디바이스에 모두 다 이제 접목이 되면서 얼마나 이 제품들이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느냐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흐름을 지켜보면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로 왔을 때에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소니를 넘어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가 글로벌 1위 가전업체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고요. 또 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이런 인터넷망을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크망을 엄청나게 또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I로의 전환, 이 AX 시대에서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화 쪽, 앞서 말씀드렸지만 혁신, 진보, 진화 이렇게 좀 저희가 세분화해서 기술의 그 변화를 바라볼 때 국내 업체들은 좀 진화 쪽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고요. 또한 AI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해서 오히려 이런 AX 전환 시점에 국내 업체들보다는 중국 업체들이나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좀 더 앞서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전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국내 업체들은 뭔가 제품을 홍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IoT를 통한 생태계 확장 이런 부분에서 그 AI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서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이제 쉴드나 삼성전자의 녹스 이런 부분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전의 부분을 이제 크게 3가지의 꼭지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초개인화입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디바이스들의 AI가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성형 AI로 인해서 굉장히 이 AI의 기능들이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챗GPT를 써보셔도 아시잖아요. 불과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 또 달리 굉장히 이제 스마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가전제품들이 똑똑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에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시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리모컨에 음성인식 기능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예전에 이제 제한적인 음성 명령을 내린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각 가정의 구성원들, 뭐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들 이런 목소리들을 다 개별로 인지를 하면서 그 사람이 취향에 맞는 이런 UX, UI를 띄워주고 추천 프로그램들을 띄워주고 이렇게 초개인화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개인화가 하나의 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이제 제품 사업에서 공간 플랫폼으로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까의 이런 부분에서 넘어서서 아예 공간을 하나로 컨셉을 잡아서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의 병실이다. 혹은 호텔의 그 객실이다.
이런 부분의 특성에 맞게 이런 가전제품들을 배치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자가 쓰러졌다라는 가정에서 카메라 센서가 이 사람의 행동을 인지를 하고 지금 이 행동들이 쓰러졌을 때의 그 패턴들을 인지를 한다면 그걸 이제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바로 알람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병실을 또 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생태계가 확장되고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특정 영역에서의 확장은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이 AI의 스마트 싱즈라는 게 있는데 이 스마트 싱즈가 이제는 삼성중공업의 선박까지 확대가 되면서 선박 내에서의 이런 운영 효율화 혹은 에너지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AI가 판단을 하고 좀 더 개선하는 이런 모습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또 VS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빌리티에 또 확대해서 적용하는 모습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산업의 생태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어떤 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CES 2025에서 실제 전시장을 둘러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가전업체들이 굉장히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서 잘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가전업체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LG전자와 그리고 또 글로벌 경쟁업체들인 월풀, 일렉트로룩스 같은 업체들과 최근 한 10년 가까이의 이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되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성장의 폭이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대표적인 프리미엄 가전에서 가장 잘했던 LG전자가 22년까지는 이 가전의 ASP를 꾸준하게 끌어올려왔지만 22년 이후에는 오히려 ASP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가전 시장에서도 경쟁이 좀 심화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앞으로 가전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CES 전시장 중에 그 센트럴홀이라는 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는 전시장인데요. 과거 제가 이제 수년간 이제 꾸준히 방문을 했지만 기존까지는 삼성과 LG가 가장 큰 부스 사이즈를 차지를 했고 다른 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이었는데 이번 전시장에서는 하이얼이나 TCL 같은 중국 업체들이 삼성, LG만큼 부스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자존심 싸움일 텐데 그만큼 중국 업체들의 입지가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더 이상 국내 업체들이 가전제품 홍보에는 열을 올리진 않지만 그나마 이런 OLED TV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체 TV 시장은 LCD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중국 업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패널 업체들은 더 이상 LCD TV 패널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LGD가 이제 매각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TV 업체들도 이런 자국 내 패널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LCD 쪽에서 기술 개발을 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과 LG가 글로벌 1위 TV 업체였지만 이제는 중국 업체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CES에 참석하고 있는 하이센스는 북미 시장에서 85인치 이상 초대형 TV 같은 경우에는 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TV 시장은 OLED 같은 특수 영역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중국으로 넘어간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전제품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AI의 알고리즘 그리고 뭔가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그런 알고리즘 플러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로 지금 작동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이 로봇 청소기이죠.
근데 이 로봇 청소기의 글로벌 탑 4라고 하면 전부 중국 업체입니다. 사실 삼성, LG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뒤처진 그런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많이 느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로봇 청소기에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다 가져간 것처럼 이런 백색 가전이나 전통 가전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됐고요. 지금 왼쪽 하단 차트를 보시면 중국 3대 가전 업체들의 해외 매출 크기가 국내 업체들의 해외 매출 크기만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은 신흥국 중심,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중국 업체들도 해외 진출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힘을 들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고민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사를 보면 LG 같은 이런 가전 업체들도 직접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전시장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여기에 지금 냉장고나 세탁기, 가전제품 디자인을 보시면 국내 업체들이 기존에 내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중국 업체들이 패스트 팔로우 작전으로 계속 지금 이런 것들을 베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따라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나라 업체가 아직은 앞서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또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 가전 업체들이 NFL이나 NBA 같은 데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소니를 앞질렀던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 어느 순간 또 국내 업체들과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계속 고민이 필요하겠죠. 특히 또 그 중국 내에 스마트폰 모바일 업체들은 또한 AI 알고리즘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이런 자체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웨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화웨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반도체도 직접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중국의 가장 선두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화웨이가 중국 내에서 테슬라와 같은 엔드투엔드 알고리즘의 비전 AI 알고리즘 방식을 써서 지금까지 계속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또 중국이 엄청나게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기술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BYD라든지 아니면 상하이차, 북경기차 등등 많은 업체들이 지금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런 레거시 업체들 자동차에 올리려는 이런 협력 관계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또 화웨이는 자율주행에서도 앞서가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은 뭔가 이 가전제품의 성장투나 이 연착륙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 기회 요인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면, 앞에서 저희가 혁신, 진보, 진화 이렇게 기술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는데, 결국은 이 혁신의 변화가 어떤 기술이 있고 여기에서 나타날 그런 가장 큰 변화에서 기회 요인을 저희는 찾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최근에 모빌리티 시장에서 보자면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선 중간에 그 전제 조건으로 SDV로의 변화가 필수적이거든요. 저희가 2023년 CES 다녀와서 참고로 SDV 관련된 인덱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으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동차가 각각 부품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하드웨어 뭉치에 소프트웨어가 얹어져서 작동하는 개념을 말하게 됩니다. 이 SDV는 결국 구매자 관점,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런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를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함을 제공받고 하는 측면에서 니즈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제조사 측면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독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그래서 새로운 이익을 내려는데 서로의 니즈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저희가 용산 전자상가 가서 PC를 하나 조립을 해오면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 뭉치인데요. 이게 동작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 와서 물론 이제 거기서 설치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리눅스라든지 OS를 설치했을 때 이 하드웨어들이 전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이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도메인 방식이든 존 방식이든 이 하드웨어를 준비를 해놓고 이 위에 이제 OS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에서는 이런 윈도우라든지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같은 범용 OS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눅스라든지 KVM이라든지 여러 블랙베리 QNX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체적인 OS를 직접 개발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2014년에 가장 먼저 선을 보였고 이제 레거시 업체들이 26년 정도의 SDV를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를 만들어야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여기 가운데에 잔뜩 물리적인 버튼이 달려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콕핏, 이 디스플레이로의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아마 터치 패널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셨지만 많은 업체들이 디지털 콕핏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전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업체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만, LG전자 VS 사업부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국내 업체들이 아주 유리한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지금 앞에서 보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메뉴들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UX, UI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UX, UI는 B2C 관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전통 부품업체인 컨티넨탈이나 보쉬 같은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요. B2B 비즈니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떨어지죠. 반면에 국내 업체들은 스마트폰, 스마트 TV를 많이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UX, UI의 직관적인 부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결국 이 차와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 연결 그리고 이제 B2X로 다른 차 간의 연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네트워크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은 북미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억나시겠지만 미국은 그 보안 문제로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까지 있던 걸 다 떼내버리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안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북미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거기에서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유리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전에 이런 성장 둔화가 나타날 경우 이런 쪽으로 충분히 상쇄를 시켜줘야 되고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이쪽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VI 여기 가운데 있는 이 IVI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하만과 LG전자 VS 사업부가 글로벌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고요. 이 SDV로의 전환은 아주 필수적인 모빌리티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수주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큰 혁신의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업체들을 앞으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패널 업체들이 지금 이 CES에 나와서 여러 가지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패널 단에서는 중국 부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세트 단에서의 디지털 콕핏은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보다 훨씬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업체들, 그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토비스라는 대표적인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이번에 미디어데이 관련된 업체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요 각 기업별의 내용은 앞에서도 저희가 좀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자료를 따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테크 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